클로징킥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과 주요했던 재료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7월 혹은 3분기의 첫 거래일이었죠. 3대 지수가 전부 다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보합권은 지켜내는 움직임이었는데 어제까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네요. 다만 장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처음으로 52,700선을 넘기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대의 낙폭을 기록하는 하루. 자, 금값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지금은 다시 소폭의 반등 시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에만 13%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13년 이후로 보는 최대의 낙폭이었다라는 데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AI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다른 더 매력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이탈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 그리고 이 마찬가지의 논리로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다 금은 들고 있어봤자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자꾸만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매력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국채 금리는 이제 오늘 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글쎄요. 최근에 발표되는 노동지표들을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견조한 움직임, 안정적인 완만한 성장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용이 너무 잘 나오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경계감을 반영하면서 10년물 금리가 4.5% 선에 다시금 근접해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였던 헤드라인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이후에 첫 대회 일정이 오늘 가졌습니다. ECB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을 했었고 여기에서 나온 발언의 수위가 지난번 FOMC 때랑 좀 비슷했다. 어느 정도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내용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ADP 민간 고용 6월에 9만 8천 명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와 그리고 그 전달의 수치를 모두 다 밑도는 수치였거든요. 다만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ADP라고 하는 민간 업체에서 수집하는 자료가 되겠고요. 미국 정부의 공식 집계인 이 비농업 고용지표와는 보통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합니다. 노동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9시 30분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함께 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을 열어서 케빈 워시의 연설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포럼 인터뷰 현장의 장면을 제가 캡처해 왔고요. 워시 의장은 지난 FOMC 회의 때도 그랬죠. 노동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방점을 두겠다. 그리고 간밤 연설을 통해서도 이 같은 매파적인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전쟁이 이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 역시도 내려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다고 강조를 하면서 연준의 2% 물가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발표됐던 5월 PC 물가 헤드라인과 근원 수치를 기준으로 각각 4% 그리고 3%대로 높게 나왔던 것이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연준의 독립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중앙은행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 그리고 세 번째가 포워드 가이던스였는데 이 인터뷰 자체를 그 CNBC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리포터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앵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얼마나 되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장 7월 말에도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자 케빈 워시는 자꾸 MC인 네가 나로 하여금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이 선제 지침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철벽을 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력과 전술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지난달에 출범했던 연준의 이 태스크포스 위원 구성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까지도 체크포인트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제 기업 뉴스로 넘어가서요. 간밤 메타가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기울여왔던 메타이고요. 그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 센터 연산 능력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겠다라는 발표. 이는 클라우드 사업자,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말을 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발표와 마찬가지인 거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까지 이 3개 기업이 시장의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작은 기업들, 네오클라우드 혹은 중소형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업들로서 코어위브 그리고 네비우스 등의 기업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묶음에 메타 역시도 참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가지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연산 능력을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부 의견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AI 모델을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Model as a Service 해서 MaaS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런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우리 모델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 컴퓨팅 자원만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정확한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메타의 입장에서는 올해에만 자본 지출을 무려 1,450억 달러 정도 쓰겠다라고 앞서 예고를 했었잖아요. 이 엄청난 투자 지출 가운데 일부는 수익으로 회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수익성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는 뉴스이다 보니까 메타의 주가에는 오늘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가가 장중 한때 10% 넘게 급등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반대로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 경쟁 우려감에 직면을 한 여러 가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밀렸습니다. 코어위브가 13%대, 네비우스가 16%대, 그 밖에도 사이퍼 디지털, 아이렌, 그리고 테라울프 등의 종목들이 4에서 7%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이후에 이 뉴스를 계속해서 어떻게 소화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겠죠. 메타가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는 단계이지만 실제로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이들이 어느 정도의 파일을 빼앗기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반도체주들의 낙폭도 컸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소 아이러닉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메타의 발표를 보면 잉여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남는 연상 능력, 우리가 쓰고서는 쓰고 남는 거를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컴퓨팅 자원이 분명 너무나도 부족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남는다라는 부분에 의아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에도 악영향을 줬던 것 같고 무엇보다 장 막판에 이 낙폭을 조금 더 벌렸던 데에는 애플 뉴스가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 구매를 위해서 실제로 백악관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점유율 변화를 보니까 파일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D램을 기준으로 연초에 3% 정도였는데 지금은 10%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낸드 시장에서도 13%까지 마켓 셰어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메모리 3사의 압도적인 지위가 조금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까라는 불안감.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증시로 어느 정도 여파를 줄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업종별 등락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약했던 가운데 그나마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금융업종이 선방을 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제한시켜줬습니다. 특히나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위해서 너도 나도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채권 발행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대한 수수료를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IPO들이 여러 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한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살아있는 상황.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낼 때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ETF들의 시세를 확인해 보러 갑니다. 반도체주들 하반기 첫날 급락으로 시작을 하네요. SMH와 속스 각각 5.4% 그리고 6.4%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분기에만 90%가량 급등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되돌림이 일단 아주 놀랍지는 않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띨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메모리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D램 ETF 역시도 10%가량의 급락세, 이게 약 일주일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는 데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WY ETF가 8%대 급락했다라는 면에서 오늘 우리 증시 흔들림에도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하다. 그 밖에는 인버스 상품인 SQQQ가 4%대의 플러스를 키고 있네요. 종목들의 시세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 투심을 위축시켰던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오픈 AI가 전일 내놨던 발표의 영향입니다.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추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필요한 GPU의 수량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소식은 한편으로는 AI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지출이 둔화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그 지출을 먹고 살던 인프라 기업들에게는 조금 악재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주들이 크게 밀렸던 데에는 이런 내러티브도 함께 작용을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마이크론의 주가가 10.6%의 마이너스, 엔비디아가 1.3%, 그리고 CPU 투탑인 AMD와 인텔의 주가 역시 크게 밀렸습니다. 6%대, 9%대의 마이너스. 광통신이자 에이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8%대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전자닉스의 대규모 투자 수혜 기대감을 받아가며 계속해서 급등하던 반도체 장비사들 역시도 오늘은 급등세를 뒤로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가 9%대의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로서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죠. 전일에 이어서 로보택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오스틴에서 엔지니어링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양산형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대해서요. 이 소식과 함께 이제 오늘 밤이면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는데 이 숫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일부 소프트웨어주들이 살아났다라는 점도 간밤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의 반등이었는데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5,500명의 직원을 감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진영으로의 순환매가 조금 유입이 됐던 영향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팔런티어 역시도 7.7% 그 흐름을 받아갔죠. 특히나 트럼프 계좌의 지분 보유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살아났던 측면, 12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세일즈포스 역시도 4%대의 급등이었습니다. 구겐하임 측에서 AI로 인한 비관론이 과도하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 목표가 228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클로징 킥이었습니다.